이제 새로 이제 1년 또 준비하셔야죠. 혹시 여기도 불합격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이때 여기 있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올해 했는데 안 돼갖고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준비를 한다는 각오로 툴툴 털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로지 1년을 공부에 매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3주 했죠, 강의를. 이제 4주째죠. 이 3주 동안 그냥 왔다 갔다만 했죠. 오늘 민법도 그냥 듣고만 갔죠. 제가 분명히 뭘 하라 그랬는데, 복습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오늘부터는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연말연시 특히 이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11달 남았다는 느낌이 있고 연말이고 이 정도 되면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게 붕 떠서 책상에 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시기적으로. 특히 12월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원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생겨요. 송년회 있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안 가던 송년회도 올해는 가게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복습하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통한 복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인문서 같은 건 안 보셔도 되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인문서 같은 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한 복습이 아니라 인강을 통해서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민법 총칙에 있는 건 했고요. 이제 물권법 내용을 지난주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 그랬어요. 강론에는 8개의 물권이 있다 그랬고요. 그 8개의 물권 중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총론 부분에는 그 강론에 있는 8개의 물권의 공통적인 것들이 총론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게 2개가 있다 그랬어요. 물권 일반론에 관한 내용과 물권 변동론에 관한 내용과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물권 일반론에 물권의 의, 특징, 물권의 주체, 객체.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는 일물, 일권주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었죠.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빤스 뭐 날라가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나무 쓰러지고 이런 거. 특히 나무 쓰러진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갖고 저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왜 그래야 되냐고 자꾸 우기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했어요. 빤스하고 나무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했어요. 요거 하면 되지. 변동론. 물권 변동론 아예 안 했나요? 네, 하면 되지. 자, 물권 변동론이 물권 총론에서 핵심입니다. 자, 먼저 물권 변동. 조금 넓히면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 들어봤죠? 첫날 들어봤어요. 민법의 3단 구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발생, 변경, 소멸, 즉 취득, 변경, 상실 그랬습니다. 물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겠죠.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할 거예요. 이게 법률 효과죠. 이때 이런 물권을 변동시키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이게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첫날 했던 게 다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 틀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와 행위자의 원한 거하고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두 가지 원인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물건의 종류라고 해서 부동산하고 동산을 나눴었죠. 또 나와요. 여기에도. 저 자식이 뭘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나. 이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 그 모습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물건을 변동시키는 원인과 물건의 객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기본적인 뼈대가 있습니다. 민법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특히 여기가 이제 공통되는 거예요. 공통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기본 뼈대가 있습니다. 왜 네 가지 기본 뼈대가 있는 걸로 저 자식이 나눴을까? 조문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물권법 시작 조문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그 185조 다음 186조, 187조, 188조부터 190조, 191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6조가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이고요.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188조, 189조, 190조가 동산 물권 변동. 나머지 이렇게 돼요. 이 중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186조가 187조. 자, 이렇게 부동산 물권, 물권법 총론 중에 물권 변동론. 일단 크게 두 개. 첫째, 뜻이 뭘까?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두 번째, 그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모습이 어떻게 될까? 아, 네 가지 기본 틀이 있구나. 물건을 변동시키는 원인과 물건의 객체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게 된다. 네 가지 분류. 요 조문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물건 변동론은. 그런데 이거 하시기 전에 먼저 봐야 될 원칙이 몇 개가 있어요. 물건 변동과 하는 데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런 게 없죠. 인문서에는 없어도 알아야 될 거예요. 인문서를 쓰신 분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는 인문과정에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라는 게 강의하시는 분마다 좀 달라요.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어쨌든 이렇게 저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제가 말하는 게 안 써져 있는 게 있고 써져 있는데 제가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기본서에는 다 있으니까. 왜 저 자식은 인문서에도 없는 걸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인문과정에서 꼭 이해해야 될 내용들 하는 겁니다. 공시원칙과 공시원칙. 물권 변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일단 나와요. 자, 이때 공시라는 거 여러분들 책을 사신 분들 중에 책에다 이름 쓰신 분들 있죠. 왜 썼어요 그거?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썼지요. 그게 공시예요. 그게 공시예요. 물권 변동 과정 및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이걸 공시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게
부동산은 등기고요. 동사는 이름 쓰는 거가 아니고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저당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등기로 공시하면 되고요. 부동산은 손에 쥐고 있으면 돼요. 이게 공시 방법이에요.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게 공시 방법이에요. 이렇게 일단 법적으로 공시 방법이 두 개가 있고요. 지난주에 일물일권주의 예외에서 봤던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표 붙이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책에다 이름 쓰는 거. 이런 게 명인 방법.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물권자가 누군지를 알리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법에서 인정된 게 두 가지예요. 공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공시 방법을 마련해 놓고 특히 이건 국가가 관리하죠. 등기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공시 방법까지 마련해 놨으니까 국민들 니들 공시해라 라는 원칙을 하나 세워요. 그게 이거예요. 물권 변동 및 그 과정 및 현재 물권자가 누군지를 공시하라. 이게 공시 원칙입니다. 이 공시 원칙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뭐 하라 그러면 잘 해요. 오히려 더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하죠.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반골 기질이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랍니다. 쓸데없이 거부한대. 무조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배타적이고 굉장히 거부하는 성향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예? 약간 지독하다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유대인을 찜쪄먹는 민족이 우리나라.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유는 몰라. 복습하세요. 안 해. 1년 내내 안 해. 와, 지독합니다. 한 90% 이상 안 해. 아우, 진짜 내가 1년 동안 제가 릴렉스 하자. 정말로 안 하세요.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하라.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공시 원칙의 관철 방법이라 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성립요건주의라는 게 있고요. 대항요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도 하고요. 독일에서 원조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프랑스가 원조예요. 그래서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왜? 푸법주의가 아니고 왜 불법주의냐? 프랑스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 불란서. 이렇게 돼요. 불란서. 불란서 모르시는 분들은 세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브리지트 바르도 이런 애들을 신문기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란서 여배우 그랬죠? 지금은 뭐라고 나와? 프랑스 여배우라고 나오죠. 옛날 불란서. 란자는 쓰기 귀찮아 복잡해서 막 이렇게. 예? 아이 됐어. 불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독법주의, 불법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고 있어요. 성립요건주의. 예? 그러니까 뭐 대항요건주의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성립요건주의가 뭔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거는 다행히 우리 입문서에 있네요. 185페이지에.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101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아파트 매매 계약만으로는 이 아파트라는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질 않아요. 계약만으로는 변동 안 되죠.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겨주고 아니면 번호키 번호를 가르쳐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1월 20일 날. 그 다음에 1월 20일이 금요일이고 요게 6시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날 등기소를 못 가죠. 6시 문 닫으니까. 토요일 날 못 가요. 일요일 날 못 갑니다. 월요일 날 추석이에요. 화요일 날 연휴고요. 수요일이 대체휴일이야. 그럼 결국 금요일 날 했는데 서류를 주고 왔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26일 날 25일이라 하자. 너무 멀다. 을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계약을 했다. 이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 않죠. 단 이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뭐가 생기냐? 의무가 생겨요. 갑은 을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의무가 생길 때 그 의무가 생기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부릅니다. 무슨 행위? 채권행위.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를 발생하는 행위. 따라서 채권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그 후에 발생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채권행위에서 뒤에 남는 게 뭐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채권행위는. 두 번째, 요날. 등기서류를 갑이 을에게 넘겨주고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을은 대금을 줬어요. 이때 갑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갑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이 101호가 내 손을 떠나 을에게 넘어갔군. 이런 생각하겠죠. 요날. 을도 돈 다 주고 열쇠를 받으면 드디어 101호가 내게 되었군. 이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을의 입장에서는 요날 가족들 데리고 여기 가보기도 합니다. 문 따고 들어가서 오늘부터 우리 집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결국 1월 20일 날 101호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넘어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갑과 을이 생각이 일치해요. 일치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의 머릿속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군. 을의 머릿속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군. 이렇게 물건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양당사자가 일치를 하는 게 1월 20일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물권적 합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주 어려워요. 개념이. 교재 이상한 거 보면은 이 물권적 합의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설명을 한 것도 많아요. 물권적 합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물권이 넘어갔다.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는 양당사자의 생각의 일치. 이게 물권적 합의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요 물권적 합의만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적 합의만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가 대항요건주의예요. 물권적 합의만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가 대항요건주의예요. 두 번째, 양당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걸로 판단하죠?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불러요. 대항요건주의이면서 의사주의. 그럼 왜 대항요건주의를 보느냐? 소유권 이날 을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날 을이 가족들 데리고 101호를 가봤는데 을이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데려간 초등학생 꼬맹이가 을한테 아빠 등기했냐고 물어봐. 근데 아빠는 등기를 안 했어. 근데 애가 믿질 않아. 등기 안 했으니까 우리 집 아니라고 빡빡 우겨 애가. 그래서 아빠가 무슨 소리냐 봐라. 영수증 봐라. 돈 준 영수증. 응? 등기 관련 서류도 아빠가 받았단 말이지. 근데 꿋꿋하게 애는 등기부 봐봐. 등기부에는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안 믿어 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1월 25일 날 등기한 다음에 애에게 보여줘. 봐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믿어. 무슨 뜻이에요? 을의 입장에서 이 아파트가 내 거야라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가 대항요건, 주장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항요건은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요. 물권적 합의만으로. 그런데 을은 이 101호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해. 왜? 제3자가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하라가 대항요건주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라. 이게 형식주의예요. 등기는 물권 변동을 완성시키는 요건이다. 성립요건주의입니다. 독일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 중에서 누가 형식을 더 짜질 것 같아요? 느낌상 독일이죠. 빳빳하잖아. 그래서 형식주의고 독법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정리하면 공시를 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물권 과정은. 이거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등기와 같은 공시를 해야 물권을 변동시켜 주겠다. 안 해? 그럼 물권 변동 안 시켜줘. 알아서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야 물권을 변동시켜 주겠다. 성립요건주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 그래서 아까 이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점유를 이전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이 다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박으세요. 성립요건주의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가? 듣기만 하시면 돼요. 첫째가요. 성립요건주의 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 성립요건주의 장점 두 개가 대항요건주의 단점이 되겠죠. 성립요건주의 장점, 물권 변동 시기가 아주 명확해요. 언제 물권 변동돼요? 등기한 때.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물권적 합의가 있을 때 물권이 변동되죠. 지들만 알아요. 물권적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갑이 머릿속에 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는 물권이 변동이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불분명해요. 그런 단점. 두 번째, 요 사이. 성립요건주의는 쭉 갑소였다가 여기부터 을 소유예요. 그렇죠?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갑과 을 사이에는 요때까지가 갑소유, 요때부터 을 소유죠.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 아까 아들이나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계, 을은 요때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갑으로 보여. 뭔가 좀 복잡해지죠. 네? 소유자가 둘이 있는. 그러니까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 법률 관계가 단순한 반면에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면 요 사이에 갑을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갑, 을,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갑.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순하고 물권 변동 시간 명확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공시가 뭔지 그 방법으로 마련된 것 그리고 그걸 하라. 그걸 관철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매매계약을 통해서는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의무가 생기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이거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거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고요. 이건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예요. 자,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렇죠? 갑과 을은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죠. 권리가 완전히 넘어갔다. 물권이 종국적으로 변동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권리가 완전히 넘어갔다. 물권이 종국적으로 변동되었다. 두 번째, 더 이상 할 게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를 않았어요. 합칩니다.
물건을 전국적으로 변동시키고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이게 물권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첫날 법률 행위 종료할 때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봤죠? 하나 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종료가 더 하나. 이것도 중요해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네? 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 그 법률 행위 속에는 행위가 두 개 들어있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의무를 발생시키며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 행위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을 시키고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 행위와 이 두 가지가 있다. 뭘 이걸 구별하냐? 그냥 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왜 구별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구별하시고. 이게 공시원칙이. 이거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런 거예요.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시원칙. 자, 공시는 뭐 공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A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B 노트북이 있고요. 갑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 거 갑소유죠. 그렇죠? 노트북을 갑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갑소유로 생각하겠죠. 예? 예. 보통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보통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99%겠죠. 자, 여러분들 책을 다 점유하고 계세요? 다 여러분 돈 주고 사셨죠? 훔친 분 없어. 다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99%고 부동산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99%인데 100%는 아니겠죠. 왜? 얘가 만약에 가장 매수인이야. 우리 가장 매수인 두 번째 주에 봤죠? 가장 매매 허위 표시에 의해서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가장 매수인에게 설령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가장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가장 매수인이라면 설령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은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갑은. 두 번째로 B 노트북. 갑이 점유하고 열심히 이정한 인강을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자식이 노트북을 훔친 놈이야. 노트북을 훔친 놈이라면 아무리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을 못합니다. 물건을 훔쳐요. 그럼 물건 자체를 훔친 거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까지 훔친 건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도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은 물건 자체만 훔친 거예요. 결국 얘가 도둑놈이라면, 자, 민법에서는 도둑놈을 도인이라 합니다. 훔칠 도자 써서 판례가 도인이라고 불러요. 판결문에 도둑놈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고민하다가 훔칠 도자 써 도인 이렇게 씁니다. 도인. 자, 갑이 도둑놈이야. 도둑놈이라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동산에 대하여 역시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더라. 그런데 이 갑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이 상대방은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단 말이죠. 갑의 머리 이마에다가 가장 매수인하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이런 맞박에 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을은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갑을 권리자로 믿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공신이라 합니다. 요거를 공신이라 해요. 요거를. 아유, 공신이란 말 더럽게 어렵죠? 네. 이 공신이란 말 설명하려고 5분을 떠들었어요. 네. 권리자 아닌 자의 공시 방법. 네?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 이거를 권리자의 등기나 권리자의 점유로 믿는 것. 이걸 공신이에요. 두 번째. 이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래까지를 해. 우리 돈 주고 사, 갑한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을이 설령 갑을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갑은 권리자가 아니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그럼 얘는 설령 이런 거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안 되겠다. 등기를 믿고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 얘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공신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원칙.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인정 안 돼. 동산 인정돼.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죠. 그게 우리 민법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걸 믿고 등기를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별도로 제3자 보호 규정이 특별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따위에서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있었죠. 예?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 조문은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결함. 우리 민법의 결함이 뭐예요? 등기 믿은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 결함.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은 아리까리하죠? 예? 왜? 107조부터 다 까먹었거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다 까먹었거든. 이중매매도 다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들어두는 게 유리한 거야. 그래 떠든 거야. 이제. 기억 안 나도. 어쨌든 결론. 부동산에는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그 보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 규정이 있어야만 보호된다. 반면에 동산은 공신원칙 인정된다.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249쪽이 아니에요. 249조예요. 249페이지 찾지 마세요. 민법 249조에 보면 동산 선의 취득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문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을이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서 인도를 받았는데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야. 그런데 얘가 모르고 샀어.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동산 선의 취득 제도입니다. 즉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동산 선의 취득입니다. 이렇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의 개념. 두 번째, 공시의 원칙에서는 그 관철 방법 중에서 성립 요건주의를. 공신의 원칙에서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은 채택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동산의 공신 원칙을 인정하는 제도가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 과거 시험 지문에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의 취득은 제도예요. 동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칙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공시원칙, 공시원칙 봤어요. 두 번째로 지금 본 거 이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동산의 경우에는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요. 돈 주면서 뭘 주세요 그러죠? 돈 주면서 물건 주세요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트 직원도 네 그러면서 물건 빼가지고 주죠. 동산을 마트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줘? 뭐야 이래 반짝반짝해져 눈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동산을 살 때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을 하잖아. 그렇죠? 계약을 하는 게 채권행위고 이행을 하는 게 물권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행해져요. 물론 한 날 한시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날짜를 달리 한단 말이죠. 계약은 오늘 하고 이행은 한 달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때, 즉 채권행위 할 때 예를 들어 갑이 만취해 있었어. 계약을 할 때. 그럼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1월 20일 날 갑이 이렇게 등기서를 넘겨줄 때는 이미 여명 판공파를 먹어가지고 술이 다 깬 상태야. 그럼 이건 무효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무효가 아니죠. 왜? 여기에만 무효 사유가 있어요. 1월 10일 날만 갑이 만취해 있었어. 1월 20일은 갑이 만취한 적이 없어. 술이 이미 다 깬 상태야. 그럼 이렇게 말하죠. 채권 행위에만 무효 사유가 있죠. 물권 행위는 무효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권 행위만 무효 사유가 있고 물권 행위는 무효 사유가 없다. 그리고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 이거는 무효지만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생기겠죠? 두 번째로 채권 행위가 무효고 물권 행위는 무효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설령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 행위가 무효인데 이건 유효라 그러면 계약은 없는데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질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따로따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만 문제가 있을 때 이 물권 행위가 영향을 받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관계를 머릿속에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관계 중에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근데 학설 이런 건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되고요. 학설 같은 건.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대법원은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가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따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봐요.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건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이라 그래요.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무슨 뜻?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하나의 행위. 이게 독자성 부정이에요. 두 번째, 하나의 행위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뭐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나의 행위 중에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 뭐도 무효가 된다. 이것도 무효가 된다. 즉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걸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유인성.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게 우리 대법원이에요. 근데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중요해. 그 결과가 우리 시험에서 사례 형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후에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있거나 취소됐거나 해제가 된 경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이거나 또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거나 또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거나 이렇게 매매 계약인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따위로 효력이 실효가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무효, 취소, 해제 따위로 효력이 상실되면 판례 이해할 때 요것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겠죠. 근데 아까 물권행위의 뜻이 뭐였어요? 물권이 종국적으로 변동되는 행위. 그게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 말은 물권은 변동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효력이 상실됐다는 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 따위로 실효가 되면 이것도 당연히 실효가 되기 때문에 즉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이전되어 있던 등기 을에게 등기 이전됐죠. 이거를 말소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온다? 갑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을에게 이전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소유권 자체는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 등기는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자신의 등기 명의를 되찾아와야 되죠. 왜? 소유권은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물권적 채권 기억나시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면 물권적 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왔는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으니까 갑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복귀한 소유권의 기초에서 되돌아온 소유권의 기초에서 을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지난주에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 마지막에 계약상 청구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계약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자. 그랬었죠? 소유권, 되돌아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예, 안 나도 돼요. 여기서 끝! 남은 좋은데 지금 소유권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됨으로써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왔는데 문제는 을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을 등기가 어찌어찌 말소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요 사이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왔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다? 을이 팔아먹어. 이 병. 이 제3자가 나다. 이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3자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는데 무효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이 표시로 무효가 된 경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 경우, 취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그중에 무효나 취소의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 놈까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 몇 개 중에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뜻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관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 우리 팔래. 그래서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따위로 효력이 상실이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 당연히 효력이 상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매도인 갑에게 복귀. 딱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줬어야 돼요. 이게 물권 변동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원칙 두 가지입니다. 공시원칙, 공시원칙하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됐죠? 네? 표정을 밝게.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표정을 밝게. 좀 쉬었다가 이거 좀 보겠습니다.